잠에서 깨어납니다. 눈을 완전히 뜨기도 전에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삼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처럼 바싹 말라있죠. 아마 양치질도 하기 전에 말을 할 수 있도록 침대 옆 탁자에 물 한 잔을 놓아두는 습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의사, 친구, 아니면 당신 스스로의 막연한 생각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된다고 물을 더 많이 마시라고 별일 아니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한 90초 정도는요. 그러다 보면 다시 효과는 사라지고 당신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처럼 건조하고 끈적거리는 입을 가진 채 부엌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 물의 효과가 사라지는 순간 그 공백기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마시 박사입니다. 지난 15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주로 60세 이상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솔직하게 전하자면 구강건조는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매일 아침 무언가를 알리고 있는데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매일 복용하는 약 때문에 침 분비가 줄었거나 아니면 진단받지 못한 질환이 간과하기 쉬운 체액인 구강건조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침은 단순히 물에 침을 조금 섞은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침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네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입이 마르면 이 네 가지 기능이 모두 한꺼번에 멈춰버립니다. 각각의 기능 저하는 폐, 음식물이 제대로 흡수되는지 여부, 혈류, 그리고 치아 등 여러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문제가 너무 사소해서 20분이나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다음 사실을 고려해 보세요. 노화를 연구하는 치과의사와 의사들은 65세 이상 성인의 약 30%, 80세 이상에서는 약 40%가 구강건조와 침분비 감소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신의 구강건조 증상을 파악하는 방법, 복용 중인 약물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침분비를 되살리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 단순히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만으로는 거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15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70대, 80대까지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로 서서히 쇠약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죠. 저는 제가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 즉 식습관, 일상적인 건강관리 습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 신호들을 하나의 간편한 안내서로 만들었습니다. 이 안내서는 많은 분들이 60대 이후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원하시면 화면에 링크가 있습니다. 외울 필요 없이 언제든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거리 씨라는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제가 수년간 돌봐온 여러 환자들의 경험을 종합한 인물이지만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실제 있었던 일이며 저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게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마거리든 71세에 은퇴한 격리 직원으로 신중하고 겸손하며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그녀는 매일 아침 입이 너무 말라 물을 마시기 전까지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정기검진 때 한번 잠깐 이 증상을 이야기했을 때 의사는 아마 나이 탓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2년 동안 그 말을 믿었고 그동안 그녀의 몸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네 가지 단계를 조용히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침의 첫 번째 역할잠자는 동안 기도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밤 입안의 소량의 액체가 목구멍 뒤쪽으로 흘러내려 기도로 들어갑니다. 이를 미세흡인이라고 하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를 수면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건강한 입안에서는 타액이 거의 무균 상태입니다. 타액에는 면역글로 불린 A, 리소좀, 락토페린과 같은 천연 항균 단백질이 풍부하여 구강 내 세균을 24시간 내내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벽 3시에 흡입하는 아주 소량의 타액은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면 세균과 싸우는 단백질들이 수분과 함께 사라지고 억제되어 있던 세균들이 갑자기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흘러내리는 그 액체는 더 이상 깨끗하지 않고 세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노년층의 구강 건강에 대한 연구는 구강 위생 불량과 높은 구강 내 세균량이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밝혀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침 반사가 느려진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곳은 마가렛이 처음 발을 들여놓은 문이었습니다. 그녀는 18개월 동안 2번이나 기관지염에 걸렸고 그때마다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이에 자꾸 재발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침의 두 번째 기능침은 실제로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는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씹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녹말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침은 또한 맛을 미래로 전달하고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어 편안하게 삼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기능이 부족하면 식사가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음식이 목구멍을 긁는 듯한 느낌이 들고 맛은 희미해지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식사량을 줄이게 됩니다. 고기, 통곡물, 생채소처럼 제대로 씹어야 하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 대신 쉽게 넘어가는 부드럽고 가공된 음식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성 구강건조증을 앓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요 영양소 섭취량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검토 결과 구강건조증이 이 연령대의 영양실조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마가렛은 체중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아들이 옷이 헐렁해졌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전처럼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몸 때문에 조용히 영양 부족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침의 세 번째 기능 입안의 박테리아들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침입니다. 이 평화가 깨지면 피해는 입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입안에는 수백 종의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으며 침은 유해한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침이 마르면 유해균과 같은 박테리아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잇몸 질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잇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염증이 생기고 출혈이 있는 잇몸은 세균이 혈류로 직접 침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며 이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혈액 속 구강세균은 심장 판막에 침착되어 심내막염이라는 위험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치과 의사가 특정 시술 전에 환자의 심장 질환 병력을 묻는 이유입니다. 또한 잇몸 질환과 당뇨병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두 질환 모두 서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뇌 조직에서 동일한 잇몸 질환 유발 세균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세균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인지 아니면 단순히 함께 이동하는 것인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구강 건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입니다. 침의 네 번째 기능침은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침은 끊임없이 치아에 미네랄을 공급하고 예나매를 마모시키는 산을 중화시켜 치아를 복구합니다. 마치 멈춘 듯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침 분비가 멈추면 이러한 복구 작업이 중단됩니다. 평생 꼼꼼하게 양치, 질을 해온 사람이라도 구강 건조증이 생기면 충치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틀니를 착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이 없으면 잇몸 조직에 세균이 번식하여 잇몸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의 문, 추적해야 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뿐입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답은 약장에 있습니다. 치과 및 의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방광질환치료제, 수면제 등 수백 가지의 흔히 처방되는 약물이 구강 건조를 부작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콜린제라고 불리는 특정 계열의 약물은 하액 분비를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그 효과는 중첩됩니다. 항콜린제 부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약물을 여러 개 함께 복용하는 경우 그리고 총 복용 약물 수가 5개 이상, 의학에서는 이를 다약제 복용이라고 함에 도달하면 심각한 구강 건조증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는 종종 처방 의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렛의 진짜 해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각각은 경미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서로 관련 없는 3가지 약물을 복용해왔지만 아무도 이 약물들이 함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이 마르는 정확한 맛을 통해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장 심하고 낮 동안에는 나아진다면 구강호흡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골이나 주간 피로와 함께 나타나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게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는 증상이 흔히 나타나므로 수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이 마르는 것과 함께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깨는 것은 혈당 수치가 높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므로 간단한 A1C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하며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슈그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슈그렌 증후군은 면역 체계가 눈물과 침을 생성하는 샘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최대 30%가 안구 건조증과 구강 건조증을 경험한다고 보고될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실제로 슈그렌 증후군은 훨씬 더 적은 비율, 주로 50에서 60대 여성에게 발생하며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입에서 금속 맛이 느껴진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나 발에 쥐가 나면서 입이 마르는 증상은 전해질 불균형을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은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치를 검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3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 선생님이 그냥 노화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진정한 의미의 노화성 구강건조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드뭅니다. 연구 결과는 구강건조증의 진짜 원인이 약물 복용이나 다른 질환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의사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의사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12분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동안 환자의 복용 약물 목록을 자세히 살펴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상담해 보셔도 좋습니다. 둘째, 물을 더 많이 마시면 되잖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구강건조증은 수분 섭취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침샘 기능의 문제입니다. 침은 약 99%가 물이지만 나머지 1%인 단백질과 미네랄이 입안을 코팅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행권해지만 침은 입안에 달라붙어 보호해 줍니다. 물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구강건조증이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셋째, 틀니입니다. 틀니는 잇몸 조직을 보호해 줄 침이 없기 때문에 구강건조증은 물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거릿의 이야기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 한 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병문 안으로 와서 2년 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했습니다. 입이 마르고 체중이 줄고 잦은 흉부 감염이 복용하는 약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생기는 것일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대로 된 약물 검토를 통해 2가지 약은 더 순한 약으로 바꿀 수 있었고 1가지 약은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몇 주 만에 아침마다 입이 마르던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몇 달 만에 식욕과 체중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겨울을 흉부 감염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세요. 첫째,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2분 동안 입안 상태를 확인하세요. 침이 나오는지, 묽은지 아니면 걸쭉하고 끈적거리는지, 이상한 맛이 나는지, 물 없이 삼킬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며칠 동안 아침마다 기록해 두세요. 이는 의사에게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둘째, 복용 중인 모든 약과 영양제를 적어두고 특히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 항콜린성 약물의 총합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절대로 혼자서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이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할 문제이며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셋째, 낮과 밤 모두 입안을 보호하세요. 무설탕 자일리톨검이나 트로키를 사용하여 침샘 기능을 촉진하고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구강청결제, 알코올이 함유된 일반 구강청결제는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를 사용하고 당근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풍부한 아삭한 음식을 섭취하고 식사 전과 취침 전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타액 대용제를 사용하고 밤에는 습도 30에서 50%로 유지되는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넷째, 증상 패턴을 적절한 검사와 연결하세요. 아침에 증상이 가장 심하면 수면 검사, 야간류는 당화혈색소 검사, 눈곱이 끼는 증상은 슈그렌 증후군 검사, 금속성 맛이 느껴지면 신장 기능 검사, 다리 경련은 전해질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응급 상황을 알아두세요. 입이 마르고 호흡 곤란이 심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하얀 반점은 신속한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입이 마르고 갑작스러운 혼란, 형통 또는 심장 박동 증가가 동반되면 911에 전화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입마름은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 중 하나이며 이제 여러분은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주지 않았던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 증상을 겪어왔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 데 참고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저는 엘레나 마시 박사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